대형 방송사와 기업들이 모여 있어 매일 수많은 직장인이 오가는 곳. PD수첩은 이곳에 부스를 세우고 2030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200명의 직장인 중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비율이 83.5%. 그만큼 직장인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PD수첩은 주식 투자 전문가 최고민수 씨와 함께 청년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청년들에게 주식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제 집을 빨리 사고 싶은데 주택 구매를 너무 하고 싶은데 월급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만큼 또 집값도 천정부지로 좀 올라가고 월급만으로는 막 집도 못 사고 만족한다는 수준의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주식 투자의 목적 1, 2위는 월급 외 추가 수입과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자, 투자 수익률 하나가 마이너스 70인가가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그 뭐지? 파워라는. 원자력 관련해서군요. 네네네. 네. 뭐 슬픔도 있으면 기쁨도 있을 것 같아요. 2배짜리 수익을 되게 크게 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희망을 봐서 이제 레버리지에 좀 발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네. 어떤 분석 같은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실력이 안 돼 있는데 레버리지를 접근하겠다는 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다. 되게 레버리지로 큰 수익을 봐서 일확천금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부도 좀 더 해보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답답해요. 한 달 안에 60% 오를 수 있는 주식이 있는데 그거를 1년, 2년, 3년 걸려서 60% 오르는 걸 기다린다는 게 너무 불나방이야. 매우 공부가 필요한 병과 심장이 과도하다, 벌렁거리는 이 병이 있대요. 딱 시작을 했을 때 정말 수익률이 좋았어요. 막 100%, 200%가 가니까 자꾸 욕심을 내다 보니까 결국 끝은 마이너스더라고요. 주식에 투자하는 직장인 167명 중 절반에 가까운 76명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반나절 동안 청년들의 주식 계좌를 점검해본 전문가. 그는 청년들의 투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적어도 기업 분석 그리고 회사의 가계부인 재무제표 정도는 열어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물어보신 분들 중에 재무제표를 확인하시는 분은 정말 극소수였거든요. 그 기업의 가계부, 재무제표까지 열어보고 미래의 실적 예측까지 해서 상당히 이성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적다.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쫓다 보니까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그 시점을 좀 뒤늦게 하다 보니까 많이 손실률이 커진 것 같습니다. 주식 열풍은 대학가에도 불고 있습니다. 전국 신세계 대학 68개 동아리가 참여하는 대학생연합 투자 동아리. UIC는 University Student Investment Club이라고 해서 약자 통칭 UIC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 최대 대학생 투자 동아리 연합회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금융인들의 모임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늘면서 동아리 규모도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21년에 대학을 들어와서 투자 동아리를 바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반해서는 거의 5배 정도 늘어난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예 주식에도 관심이 없던 친구들이 최근에는 관심을 슬슬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전반적인 2030 청년들에게 투자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확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 주제 역시 단연 주식입니다. 확실히 그 코스피 상승과 덩달아서 부원들의 지원 수도 늘어난 것 같긴 해요. 많이. 옛날에는 주식 얘기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정말 군대에 전역하고 다 주식을 시작하는 분위기고 코스피가 요새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나도 돈을 벌어야겠다. 이제 막 뛰어든 것 같거든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은 대학생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이고 레버리지나 인버스 아니면 선물 옵션까지 전부 다 투자를 했던 사람이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국장에서 말씀했다시피 반도체 3배, 마이너스 3배, 롱숏 2개 다 하고 있고 결국 레버리지를 쓴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산을 조금 더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불리고 싶다라는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취업 전부터 주식시장에 뛰어든 청년들. PD수첩은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직장인 못지않게 뜨거운 대학생들의 투자 열기. 이들의 실제 투자 성향은 데이터에 어떻게 나타났을까? 설문 결과 대학생들의 투자 성향은 예상보다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고위험 상품 투자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투자 성향도 더 공격적이 나타나고 그거에 대한 결과, 투자에 대한 그런 방식도 좀 더 공격적인. 그러니까 고위험 상품도 더 선호하고 그다음에 내가 레버리 실제로 돈을 당겨올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비중이 더 높고 돈을 당길 수 있는, 돈을 빌려올 수 있는 그런 경로도 더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더 공격적인, 훨씬 더 공격적인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진짜 더 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2030 청년들은 왜 이토록 위험한 투자에 뛰어드는 걸까? 전문가들은 결국 부동산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을 했고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갔기 때문에 더 거액의 금액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은 청년들에게 모모한 투기에 빠져들게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 유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은 단순히 내가 거주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사실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나 은퇴 의 자산만이 아니라 결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된 겁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선 예비 부부. 한일 커플로 만나 2년 반 장거리 연애 끝에 결혼이라는 거대한 관문을 마주했습니다. 내년 봄 결혼식을 앞두고 오늘은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날입니다. 너무 이쁘다. 눈물 나.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그냥 이대로 해도 될 것 같아. 약간 말문이 막히네요. 감정이 약간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우와. 여보 말 안 된다. 진짜 너무 이쁘다. 내가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만 않았어도 조금 더 이쁜 거 해줄 수 있고 화려한 거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오는 아쉬움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건강하게 투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제 자신이 좀 한심스럽죠. 행복한 순간에도 후회가 앞섭니다. 한 6년 정도 주식을 했었고 어느 정도 수익을 봤었는데 레버리지 ETF 인버스 상품에 잘못 손대는 바람에 많이 손실을 본 상황입니다. 번 거에 몇 배 이상을 잃게 되었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뛰어든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은 1억 8천만 원이라는 큰 손실을 남겼습니다. 그 여파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원래는 둘 다 할 생각이었어요. 한국에서도 하고 일본에 가서도 식을 할 생각이었는데 주식이 잘못돼가지고 포기를 했죠. 포기한 게 많아요. 그 레버리지 ETF의 손실 때문에 그 일본 결혼식은 포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이프한테 미안하죠. 예식에 앞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로 한 두 사람. 우리 결혼한대. 그러는데 일감이 안 나요. 짬미묘하네요. 네. 유부남 유부녀 되는 거죠.
잘 부탁할게요. 나도 잘 부탁해.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렘을 안고 두 사람은 오늘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앞에는 당장 감당해야 할 막막한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뭐 전세도 조금 들어가기 힘들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뭐 월세로 시작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만 해도 20대 친구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이 지금 전세 가격이나 아파트 매매 가격이나 천정부지로 오르고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내 집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주식으로 빨리 한탕주의 이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평범한 월급으로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집값. 청년들은 결국 더 큰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사실 결국에는 집 때문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청년들이 불안감이 되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고 노동소득으로 서울에 집을 사는 시대는 이제는 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도 집을 사고 싶은데 근로소득으로는 뭔가 내가 원하는 상급지, 흔히 말하는 강남구나 이제 송파구 그런 쪽을 사기는 모자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막 5배, 10배 수익을 내가지고 이런 데 사고 싶다.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세상에서 뭔가 남아있지 않은 사다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날 주식 투자는 평범한 내일을 꿈꾸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돌파구가 됐습니다. 사실 97년도 외환위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저축률이 세계에서 가장 1등이었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가계부채율이 세계에서 1등인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가계부채의 거의 80, 90%는 부동산 대출이고 만약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면 그럼 무모한 투자는 안 하겠죠. 내가 혼자 개미처럼 일해서는 내가 부자가 되기는커녕 평범한 삶도 살 수 없다. 이런 절망감에서 나오는 저는 행동이라고 봐요. 그거를 간과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가진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 이들이 선택한 건 빚을 내서 위험한 시장에 올라타는 일이었습니다. 우연히 맛본 작은 성공이 독이 됐습니다. 처음에 100만 원이랑 매수 했었거든요. 근데 매수 하자마자 수익이 난 거예요. 한 8% 올라서 8만 원 정도.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평범했던 투자는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이른바 빚투가 됐습니다. 그냥 카드론으로 받았거든요. 약간 연이율이 약간 20%가량 수렴했어요. 10% 먹고 나와도 그 이자 바로 갚을 거니까 한 20만 원도 안 되잖아. 그럼 바로 갚아버리지. 그 내가 벌어들일 수익이 더 크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 그 순간 내가 이성을 잃고 무조건 벌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제가 1,400가량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개를 나눠서 들어갔어요. 500, 500, 400. 청약담보대출 3만 원 정도 받고 학자금 대출까지 생활비 대출 받고 그래가지고 거의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거 다 빼가지고 몰빵 했었어요. 지금 5,500만 원 정도가 지금 아예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주로 이제 신용 상관없이 직업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총 대출 5,475만 원. 네네.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에 지키는 게 3,600만 원. 나머지 그 외에도 카드론, 햇살론. 이율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까지 포함돼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커져버린 빚.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개인 파산 원인 가운데 주식 투자 실패나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4년 전과 비교해 6배로 급증했습니다. 빚으로 무너진 청년들의 삶. 그 이면에는 통제력을 잃은 투자가 있었습니다. 투자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한 사람. 정신과 전문의 박종석 씨. 2011년에 처음 주식을 시작했고 3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공의를 졸업하고 거의 사회에 나온 사회초년생, 병원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처음으로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고, 저 역시 굉장히 불안한 청년이었고, 그리고 그 시기에 내가 월급만 받아서 이 월급만 모아서 내가 과연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애 낳을 돈을 내가 벌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 때문에 주식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며 시작한 투자는 서서히 그의 일상을 파고들었고 언젠가부턴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한 주식이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결국엔 은행에 의사면허증 맡기고 1억 대출 받아서 4억 원을 연끌하는, 그것도 세 종목에. 억대 대출까지 받아가며 무리한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결과는 되게 안 좋았습니다. 은행 빚까지 내서 4억 원을 되게 처음 들어본 주식에 무지성 투자를 했다가 마이너스 78%, 3억 2천만 원 넘게 손실을 보고, 결국 37의 나이에 전 재산을 잃었고 그의 일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제가 이런 큰 실수를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중독 전문 의사였고, 나는 정신과 의사고 내 마음을 통제할 줄 알고 내 불안과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치료했던 모든 증상을 제가 다 겪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오는 환자들,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증, 무기력증, 이걸 제가 모두 다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 거의 출근을 못할 정도로 무너졌었어요. 정말 극단적일 때는 하루 종일 제가 이것만 보니까 이미 소문이 났어요. 쟤 지금 마음이 떴다, 근태가 엉망이다. 저는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내가 주식 중독에 빠졌다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서 권고사직까지 당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투자 중독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보상보다 5배 이상의 도파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그런 거에 노출되면 잠을 못 자요. 네, 계속 우리의 편도체와 코르티솔, 어떤 불안 호르몬, 불안 스트레스 호르몬을 건드리고 소화불량, 주식으로 이러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소화불량 때문에 밥이 안 먹혀요. 이게 뇌과학입니다. 저희 병원 기준으로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오는 주식 중독 환자 수가 5배가 늘었습니다. 지금은 전체 비율 중에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저희 병원에 많이 오고 계세요. 주식 중독은 더 이상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S&P 500, 낙스닥 100 이런 게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막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미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하루에 10%, 20%도 왔다 갔다 하는 도파민이 있는데, S&P 500은 너무 지루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적금 같은 느낌이잖아요, 거의. 1, 2% 올랐다가 1, 2% 떨어졌다가 막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급등주하고 레버리지 빠지면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자친구를 만날 때도 계속 제가 휴대폰으로 증권 앱을 보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할 때도 계속 증권 앱을 보고 있다든지. 그냥 계속 봐요. 쉬는 시간에도 보고, 점심시간에도 보고, 집에 가는 길에도 보고, 누워있을 때도 보고.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합법적인 도박. 이거를 뭔가 좀 끊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할 것 같아요. 지금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계속 하긴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누군가는 멈출 생각이 없고 누군가는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끊고 싶었죠. 한번 지었어요. 끊는다고 한번 지었다가 다시 또 만들고 시작한 거죠. 이게 사람들 술, 담배 잘 못 끊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약간 중독처럼 못 끊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걱정인 건 끊을 수 있을까 싶어요.